늦어져가지고요. 바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님입니다.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라고 하고요. 앞서서 또 이 전주에서 이런 기후, 환경과 관련된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의한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여기 그림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이 그림에는 제목이 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제 격언이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이 지구를 물려받았고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이 지구를 빌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는 이 지구를 갖다가 거의 박살을 낸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지금 지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세대는 더 이상 지속을 할 수 없어요. 그 정도까지 지금 만들고 있다. 우리는 분명 이 지구는 우리의 세대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빌린 지구이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넘겨야 되는데 우리의 수준이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지구의 위기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날의 이 지구의 위기, 이 기후의 위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요. 이건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유엔에서 이 지구의 위기, 기후 위기를 다룰 때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가 담대한 전환이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상상을 해내야 되고 또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이러한 담대한 전환만이 오늘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날의 이 위기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나? 자, 그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고 이 지구는 무지무지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인간들끼리 갈등하고 전쟁하고 그렇다 해도 어찌됐든 간에 이 커다란 지구가 인간의 세상을 항상 보듬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 지구보다도 인간이 만든 세상이 더 커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는 물질로 되어 있죠.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건 유한성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인간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달리다가 우리는 드디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는 인간의 세상을 이미 우리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의 이제 면적은 이제 지구 하나 갖고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약 한 1.8개 정도의 지구가 있어야지만이 오늘날 인간의 생산 소비 폐기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투자가라고 하면 원금은 그대로 놔둬놓고 이자를 갖고 먹고 살아야지 그게 정상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자를 갖고 먹고 사는, 다시 말해서 지구의 생성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원금 그 자체를 갖다가 까기 시작하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금을 깐 상태로 그냥 내달린다? 결국 파산이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날처럼 우리가 지구를 사용을 해버린다? 결국 그러면 우리에게는 파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은 이러한 세상을 이제 갖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거 지금 그러면 큰일 났구나. 그러면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체온 재고, 혈당 재고, 혈압 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값을 딱 넣으면 약을 먹어갖고 그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줘. 자, 그것처럼 도대체 인간의 몸은 그렇게 체온, 혈당, 혈압부터 이제 재현하는데 지구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갖다가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체온은 몇 도, 혈당은 얼마, 혈압은 얼마, 다 이런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의 그런 종류와 그런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찾아내는 작업 윗부분에 지금 잘려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지구 위험 경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는 9가지를 지금 이제 찾아낸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녹색의 범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력, 탄력성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제자리로 항상 어떤 충격이 있다 해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거를 우리가 회복력, 탄력성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런 회복력, 탄력성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이 체온이 확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그 밑에서 쉬면 체온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승질을 한번 빵 냈어요. 그러면 혈압이 팍 하고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이제 마음을 깔아앉히면 혈압이 다시 내려오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회복력, 이거는 생명의 우리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올라갔던 체온이 안 떨어져? 그러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갔던 혈압이 안 돌아와? 그럼 혈관 터지고 이래갖고 결국 죽음에 이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스프링을 갖다가 확 당기게 되면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탄력성, 회복력을 잃어버리는 이 상태는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체온, 혈당, 혈압이 있는 것처럼 이 각각의 그 요소들도 넘어서는 안 되는 이런 정량적 값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내고, 저 녹색의 이제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여러 요소들이 바로 이제 녹색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이 정상보다 높다, 혈압이 정상보다 높다, 우리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지구가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 회복과 탄력성을 잃어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위험을 생물 다양성의 감소하고 이 기후 변화가 가장 핵심적인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저 두 가지 주제를 갖고서는 거의 매년 이런 회의를 하게 되고, 특히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외교부 안에 기후변화 특임 대사가 있고 이것만 전담으로 조직하는 외교부 조직이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이런 회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이 기후변화는 다른 요인들에 다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위험 중에서 가장 커다란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저런 위험으로 왜 넘어갔냐? 뭐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산업화 공장 많이 짓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기 붉은색들은 바로 그러한 이제 위험들을 나타내는데, 여기 초록색으로 이 표시된 것들은 뭐 때문에 일어난 위험이냐? 오늘 지구상에 8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바로 농업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지구의 위기예요. 농업이 거기에 식물이 자란다고 생태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 사용량, 이 토지 사용량의 대부분은 바로 이 농업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죠. 제가 그러면 이 물과 관련돼서 이 농업이 어느 정도 물을 사용하고 있나 그거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선진국의 사람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마시거나 음식을 통해서 이제 흡수를 하거나 뭐 해야 되는 물의 양이 하루 한 사람이 3 내지 5리터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품격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씻고 닦아야 되겠죠. 그 10배 되는 30 내지 4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옷이라든가 우리 이런 생활용품들 다 이거 물 만들 때 엄청나게 물 사용 많았거든요. 선진국 우리 정도 사는 나라 사람 기준으로 해갖고 산업용수로 한 사람의 필요한 산업용수로 따지면 약 130리터 정도가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농업용수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죠. 왜 그런가? 자,
밀을 1kg을 생산하려면 1,3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요. 콩을 1kg 생산하려면 1,800리터, 쌀은 2,300리터, 그 다음에 닭고기는 3,900리터,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4,85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소고기는 15,5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우리 소고기가 한 덩어리 먹기 위해서 15톤의 물을 꼬라박아야지 그 한 덩어리가 나온다. 엄청난 거죠. 이거 토지는 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그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이 물의 양이 약 3,6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생활용수, 산업용수하고 이 농업용수는 갖다 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극단적으로 소고기만 먹는 사람이 뭐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또 채식 뭐 하는 사람들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뭐 그 어떤 중간에 있죠. 근데 극단적으로 소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극단적으로다가 채식만 한다라고 했었을 때 소고기를 먹는 그 한 사람은 채식을 갖다 1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고기만 먹는다면 10억의 인구로 채식으로다가 100억까지 먹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 생산한 식량 자체를 갖다가 거의 3분의 1을 또한 내다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구의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될 때 이 먹거리 혁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살펴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런 식량 하나하나에 그걸 생산될 때 그 필요한 물의 양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밀 무슨 뭐 소고기 다 수입해다 지금 먹는 나라죠. 자, 그래서 그런 고기가 들어올 때 거기 생산하기 위한 그 물의 양을 갖다가 다 계산을 했었을 때 대한민국은 엄청난 물의 수입 국가다라고 이 식량이 이제 딸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걸 가상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288억 톤의 남의 나라 물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물 소비량이 125억 톤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물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물 갖고 지금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른 나라에 무슨 뭐 가뭄이 들었다 어쨌다 뭐 그러면 쟤네들 뭐 목이 마르고 참면 안 됐구나 지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가 고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우리는 결코 내 땅의 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돌려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지난 2000여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검은 실선으로 표시된 거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50년 산업혁명이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기 중에서 쭉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지금 기온도 빠르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기온을 상승해놨나 봤더니 우리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지금 약 1도 정도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1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위험으로 느낄 수 있는 온도는 아니에요. 하루에도 10도 이상이 변하고 계절적으로 수십 도가 변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 1도는 그래서 하루의 변화, 계절의 변화의 그런 온도 변화는 아니에요. 지구 전체의 평균된 온도가 지금 1도를 우리 사람들이 상승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예전에 뭐 빙하기가 있었다, 뭐 간빙이 있었다, 뭐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자연 스스로 기온이 막 올랐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막 굉장히 변화가 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연적으로 기온이 상승될 때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는 1000년에 1도가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 100년 만에 1도로 상승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기후가 균형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확 이렇게 일어나 버립니다.
된다. 그러면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겠죠.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이 기후가 불안정하게 되고, 기후가 불안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극단적인 날씨가 어떻게 되었나? 전 세계에서 이 극단적인 날씨에 가장 관심이 있고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곳이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연구소들이 아니라 매년 제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여기 제보험회사, 보험회사 자료를 사용을 해요. 자, 1980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약 200개 정도의 극단적인 날씨들, 뭐 폭염, 홍수, 뭐 태풍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 정도가 일어났었는데 최근 들어오니까 900개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작 지금 평균 기온을 1도밖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 극단적인 날씨는 지난 40년 동안 지금 4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자연의 변동성 안에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뚜렷하게 증가를 하는 이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는다면 저 극단적인 날씨는 더욱더 증가를 하고, 그러면 결국 농업을 갖다 붕괴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먹을 게 부족한 이러한 세상이 된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든다 해도 먹을 게 부족하다. 세상 끝장납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씹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바로 거기에 지금 이 기후 위기가 그 위험이 지금 차곡차곡 파고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게 될 때 어떤 뭐 특별한 어떤 학자의 무슨 뭐 이론을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 이렇게는 안 하죠. 어떻게 하냐? 유엔에서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갖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다치니 각 파트별로다가 이 보고서를 쓰세요. 이렇게도 안 해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미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이 과학자들이 이 논문은 너무 중요해. 그런 핵심 논문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문장만을 갖고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정부간 기후변화에 따로 있죠. IPCC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IPCC의 이 보고서는 바로 인간의 집단지성이 가장 합리적으로 정리된 보고서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바로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갖고 기후위기 대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IPCC 6차 보고서가 새로 나왔는데 여기서 다뤘던 논문이 약 10만 편 정도가 돼요. 이 10만 편 논문을 요약을 해갖고 한 10,000페이지 이상으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000페이지 이상의 이 과학자들이 쓴 이 논문 요약집을 갖다가 우리 외교관들한테 주고서 이들 한번 기후변화 협상 잘해봐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읽을 거예요. 그래갖고 읽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또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이 10,000페이지가 넘는 이 과학 보고서를 한 50페이지 이내로 요약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 외교관들,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정부 관료들도 좀 그래도 신경 써 읽으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보고서를 다시 이렇게 발간을 해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작년 3월에 IPCC 6차 정책 결정자를 위한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과학자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림이 아니라 이 기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1900년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로줄 한 줄이 한 해 한 해의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는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 그 다음에 여기 진한 붉은색으로 갈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2020년도까지 관측 자료가 분석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정확하게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2100년을 보니까 이게 미래 기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와요. 저게 왜 여러 개로 나오냐?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이미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보다 우리는 이미 10배나 빠르게 기온을 지금 상승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결정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2100년까지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지 이게 지금 불확실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세상, 저런 세상, 뭐 이런 세상, 우리가 이런 거를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다가 어떤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이런 사회가 되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 정도가 나오게 돼. 그거를 이제 기후 과학자들한테 주면 그걸 갖고 미래 기후를 갖다가 이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SFP1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한 이제 미래를 의미를 해요. 여기서 1.5도나 2도 기온 상승을 1.5도나 2도를 막을 때만이 우리에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게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1.1도를 지금 상승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겐 지속 가능성의 그런 영역이 굉장히 지금 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온이 지금 상승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는 기후 지옥을 향한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도로에서 시속 한 50km로 달립니다. 그래 10km를 가속을 해갖고 60으로 달리고 한 70으로 이제 달려요. 50으로 달릴 때는 60이나 70이나 우리가 그 위험성을 금방 그렇게 인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우리가 0.5도 기온을 상승시켰고 0.6도 올라가고 0.7도 올라가고 0.8도, 지금 1.1도까지 지금 올라오는 상황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막 기후변화가 너무 뭐 일어난다. 솔직히 말해서 과학자들이 뭐 기후 변화 이렇게 약간 뭐 언론에서 뭐 이야기를 하니까 아 기후 변화인가 보다 하지, 만약 그런 게 없었더라고 하면 아 옛날보다 좀 날씨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퉁치고 넘어갔을 이야기들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가 인식하기 굉장히 어려운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1.1도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110km를 이제 밟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10km에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죠. 지금 현재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간헐적으로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고속도로에서 110km면 우리가 아직 정상 속도라고 봅니다. 1.1도 아직 회복력, 탄력성이 있는 1.1도 갖고 이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여기부터 110km에서는 10km 가속을 한다. 120, 130, 140, 150, 160, 170. 자, 운전대 흔들리고 차가 흔들리는 게 50에서 60, 70 이렇게 올리는 거랑 전혀 다른 이런 상황이 되죠. 지금부터는 0.1도, 0.1도 올라갈 때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후위기가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명백하게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은 살아생전에 10년마다 0.12도의 기온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에 태어난 사람은 10년마다 0.19도의 기온 상승을 경험했어요. 저건 뭐 어떤 의미냐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기후위기가 점점 더 세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봄철이 되면 우리 미세먼지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자, 이 미세먼지는 한번 대기 중에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자연적으로 파괴가 돼서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가장 오랫동안 대기 중에서 버텨내는 미세먼지가 일주일 정도 버텨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주일 후가 되면 미세먼지는 0이 돼버리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그냥 우리 세대가 배출을 하고 우리 세대가 둘러마시고 그냥 우리 세대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냥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음 세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온실가스는
이 지금 이 미세먼지하고 전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얘는 온실가스는 한 번 나오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족족 얘는 누적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기성세대는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대단한 편익을 누렸어요. 그 결과로 나오는 이 온실가스가 미세먼지처럼 일주일 만에 그냥 싹 없어진다. 자연적으로 이거 그러면 큰 문제 아닙니다. 그래 얘는 없어지진 않고 차곡차곡 쌓여갖고 바로 우리 미래 세대한테 넘겨주게 된다. 그럼 우리 미래 세대는 우리 세대가 배출해서 우리가 누린 이런 편익은 하나도 없이 위험만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번 IPCC 6차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세대 간에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온갖 자연재난, 온갖 감염병, 전쟁 막 죽어나갈 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치고 했잖아요. 물론 그걸 당했던 사람은 대단한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인류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런 위험들을 우리 인류는 그대로 두지는 않았죠.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썼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그 모든 위험들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다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회복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위험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회복 불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 농도를 높였더니 기후변화를 조금씩 그렇게 일어났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이때부터는 우리가 급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 넘어서는 요 지점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이 티핑 포인트가 전 지구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고는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티핑 포인트의 이 신호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제 잡히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신호로 잡히고 있는 대표적인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북극의 해빙, 북극 쪽을 가게 되면 거기 바다로 돼 있죠. 거기 바다인데 추우니까 그 위에 빙하가 지금 얼려져 있어요. 바다에 있는 빙하다에서 해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햇빛이 들어와요. 빙하가 있으면 반사가 돼서 그 햇빛이 우주로 되돌아가겠죠. 자, 그런데 저 지역이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 해빙이 녹아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죠. 이제 햇빛이 들어왔다가 해빙이 없으니까 반사돼서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에 흡수가 될 거고, 그러면 기온을 높일 거고, 그러면 해빙을 더 녹일 거고, 그럼 더욱더 넓은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니까 더욱더 많은 햇빛을 받게 되고, 이거는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랑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토지대, 카나다, 시베리아, 저 북쪽을 가게 되면 거기는 식물이 수만 년 동안 꽝꽝 얼어있는 이러한 상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얘가 꽝꽝 얼려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또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지역이 녹게 돼요. 녹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거의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오게 되고, 메탄이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일 거고,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동토지대를 녹이고, 녹였으니까 또 메탄이 나오고 기온이 상승되고, 얘도 바로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랑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이렇게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뭐 시베리아 어디다 구멍 뻥 뚫어놓고 뭐 불을 갖다 퍽 붙이니까 불이 퍽 하고 붙잖아요. 바로 이게 지금 아직 모든 동토지대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신호로 지금 잡히는 지역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 그 다음에 남극에 빙하인데, 그린란드하고 남극은 대륙입니다. 해수면보가 높은 곳이고, 그 위에 빙하가 2km 내지 한 3km 정도의 높이로다가 엄청나게 그렇게 빙하가 지금 쌓여 있어요. 그린란드의 빙하가 싹 다 녹게 되면 물이 약 7m 정도가 상승이 됩니다. 남극 빙하가 싹
다 묶게 되면 물이 약 한 60m까지 올라온다. 서울의 해발고도가 38m니까 이 지구상에 빙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산악지대를 빼놓고는 다 그냥 바다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극단적으로다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 금세기 말에 지구 해수면이 약 최대치로 한 1m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m 정도 상승한다 해도 굉장한 피해를 봅니다. 그 자체도 피해를 보지만 거기에 뭐 만조, 그다음에 뭐 태풍 이런 거랑 같이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침수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막 1년에 몇 번씩 침수를 당하고 그러면 그런 도시 우리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피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1m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계산을 했냐. 이 빙하가 기온이 올라서 그 표면부터 차분하게 녹는 경우에 한 최대치 한 1m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 넣고 가만히 녹여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오래오래 유지가 되죠. 우리 과학자들이 그렇게 녹는 거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많은 사탕을 녹여 먹지는 않죠. 이빨로 이제 팍 하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표면적이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면서 확 갑자기 빨리 그게 이제 사탕이 녹아버리잖아요. 바다는 항상 그래도 영상의 온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저 남극, 그린란드 저기도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 빙하가 불안정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연안에 있는 이 빙하들이 금들이 지금 쩍쩍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이 금들이 가서 깨져버려 갖고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는 건 아직 확실하게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건 지금 빼고 지금 다 계산한 겁니다. 지금 IPCC 보고서에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동토지대 메탄이 녹는 거 이런 거 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IPCC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기후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보수적인 전망이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과학자들은 불확실한 걸 싹 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빙하가 깨지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위성으로 다 계속 관측을 해요. 그린란드 남극 빙하를 보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연안에 금들이 쩍쩍쩍쩍 가고 있어서 저게 일부라도 깨져갖고 저게 한 물이 한 3m, 4m까지 올라올 수 있다. 과학적으로 그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모른다는 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3m, 4m까지 올라와 버린다. 그럼 우리는 연안에 대부분의 도시와 문명과 그 다음에 공단, 그 다음에 주요 그런 어떤 농지들이 다 연안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이 다 물에 수장이 돼버린다. 결국 우리의 문명이 거의 아수라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태적으로 지금 이제 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 아한데서 여러분들 요즘 뉴스 시간에 보게 되면 뭐 카나다, 뭐 시베리아에 뭐 산불이 붙었는데 몇 개월째 꺼지지 않고 뭐 그렇게 계속 붙어 있다. 저 카나다, 시베리아 거의 침엽수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기온이 상승하면 이 토양에서 수분이 증발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바싹 마르고 나무도 바싹 말라있는 상황에서 벼락이 한번 떠가서 불이 붙어버렸다? 그럼 몇 개월씩 그게 꺼지지 않는 이런 산불들이 지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마존의 우림, 이 아마존 우림은 이 자체가 거대한 가습기입니다.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아마존 이거 보면 막 그 아마존 숲 그 아래쪽에 막 축축하잖아요. 바로 나무가 그 물을 갖다 쫙 빨아들여갖고 그 잎사귀에서 이제 수증기로 배출을 하고 그게 이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그게 이제 비를 내리고 다시 또 나무가 빨아들여서 또 수증기로 배출하고 이런 식으로 저 지역은 비가 내려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저기에 이제 농토를 넓히겠다라고 해갖고 저 숲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밭은 다 물 줘갖고서 작물들 키우잖아요. 즉, 그런데 거기 이제 나무가 싸그리 없어졌으니까 이제 나무가 뭐 수증기를 배출하면 뭐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죠. 건조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면적이 이제 너무 넓어져서 저기 아마존이 스스로 이 건조화로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탄소를 나무가 물론 많이 갖고는 있지만 그보다도 이 토양이 탄소를 잡는 능력이 훨씬 더 월등하고 훨씬 나무보다도 월등히 많은 탄소를 이 토양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아한데 숲이 이제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이 아마존이 다 불타서 숲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 토양, 우리가 그 시커먼 땅 보면 기름지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물들이 썩어갖고 다 탄소화가 돼갖고 그게 시커먼 땅들인데 그게 그냥 이제는 숲이 없는 상황에서 공기랑 그냥 만난다. 그럼 거기에서 직접적으로다가 바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숲에 옛날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했는데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러한 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산호초, 우리 인간이 경험을 하게 될 첫 번째 이 티핑 포인트가 아마도 산호초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 상승이 1.5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산호초의 70%가 멸종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도까지 올라가면 99% 이상이 산호초가 멸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산호초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뭐 아무튼 우리가 뭐 여행을 뭐 이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저기 남쪽 남태평양 인도양 놀러 가서 물속에 그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세계를 못 보는 그런 안타까움이 뭐 그것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이제 절망적인 거는 뭐냐면 이게 산호초가 전 이 해양에 그 모든 해양 종의 약 4분의 1이 이 산호초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산호초를 싹을이나 잃어버린다. 우리는 바다로부터 그만큼 식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한 의미를 합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이제 신호가 뭐냐면 이 대서양의 순환이에요. 여기 플로리다 요 아래쪽에 보면 멕시코만이라고 하는 이 열대 해역이 있죠. 여기는 햇빛이 굉장히 세니까 수증기가 많이 증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짭니다. 염분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는 거죠. 햇빛을 또 많이 받았으니까 물이 따끈따끈해요. 자, 이 물이 유럽을 향해서 이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멕시코 만류, 영어로다가 이제 걸프 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런던의 위도가 52도죠. 북위 52도, 서울의 위도가 37.4도예요. 겨울철에 런던이 서울보다 월등히 따뜻합니다. 왜? 52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멕시코 마을에서 따뜻한 물이 유럽을 향해서 흐르기 때문에 유럽의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은 이유가 바로 저 멕시코 마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린란드, 그 다음에 아까 그 북극의 해빙이 녹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빙하는 민물로 되어 있습니다. 민물이 녹아, 이게 이제 빙하가 녹아서 민물이 지금 대서양으로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이 멕시코 말리는 거 염분이 높은 물이어서 그게 이제 무거워져서 또 내려가고 하는 이런 순환을 하게 되는데 민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여기에 밀도가 변하면서 이 대서양의 순환이 제대로 작동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뉴스 시간에 뭐 저기 뭐 중유럽에 보니까 뭐 홍수가 엄청 났더라. 뭐 남유럽에 뭐 가뭄이 지금 엄청 심하더라. 우리 또 이런 게 뉴스 또 종종 보잖아요. 바로 저 대서양의 순환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는 티핑 포인트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신호만 갖고서도 여기저기에서 이런 이상의 이런 기후주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그러면 저 티핑 포인트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건 언제냐? 다음 세기까지 우리 현재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다음 세기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희한한 문장을 하나 또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아니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은 당장이라도 있다. 과학자들도 참 이런 해괴망측한 이런 문장을 씁니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아무튼 헷갈렸던 그런 문장이기도 한데 자, 제가 이해를 한 방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처는 우리 자연과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논문입니다. 여기서 1도, 2도, 3도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2도, 3도 이렇게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여기 노란색은 이런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가능성을 감지를 하는 수준이고, 빨간색은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굉장히 진한 건 매우 높아졌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서 2001년도는 IPC 3차 보고서의 결과고, 2007년도 4차 보고서, 2013년도는 5차 보고서, 2023년도에 이제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중간에 2018년도가 있죠. 저건 뭐냐면, 보통 이 IPC 보고서는 한 5년에서 한 8년 그 정도마다 한 번씩 이제 그렇게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 특별 보고서가 나옵니다. 2018년도에는 그 당시에 이 1.5도 상승이 정말 위험하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당시 인천 송도에서 이 IPC 특별총회 이 1.5도와 관련해서 이 회의를 하게 되고, 그 회의에서 지구온난화 1.5도라고 하는 이 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1.5도도 대단히 위험한 온도라는 게 거기에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고, 이 1.5도를 막기 위해서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인천 송도에서 합의를 하게 돼서, 오늘날 우리 뭐 탄소 중립 하는 게 바로 저 회의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1.5도 보고서의 이제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2001년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5도 이상은 돼야지 이런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과학적 증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티핑 포인트가 바로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다가, 2023년도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서 1.5도 이상 상승만 돼도 이 티핑 포인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2.5도 이상이면은 매우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확실한 그 증거를 갖다가 잡지 못한다 해도, 지금 현재 이런 추세, 지금까지 쌓아온 이런 과학적 증거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거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위험한 세상 우리가 그대로 놔둘 수는 없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대응하고 바꿔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후변화의 원인과 한번 대응해야 되는 건데, 오늘날 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회 경제를 갖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문명은 화석연료로 기반한 이러한 문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화석연료를 더욱더 많이 태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출량이 커졌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이 기후변화로 위험이 엄청나게 커졌고, 이 위험이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이 사회 경제를 그냥 무너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이대로 그냥 열심히 우리가 내달려간다? 그냥 문명 붕괴로 끝장나버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 이 고리를 갖다가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감, 완화, 감축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것이고, 기후변화의 결과로 이미 뭐 물 문제, 식량 문제, 무슨 뭐 도시 문제, 감염 여러 문제들이 지금 아직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죠. 이미 일어나 버린 거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빨리 거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감을 해야 되고, 위험의 결과로 드러나 버린 건 우리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감과 적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도식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위험 자체를 갖다가 줄여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저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위험이 전혀 없는 사회,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단길 고운 것, 그것만 따닥따닥 밟는 세상에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고통에도 빠지는 거죠. 우리의 사회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고통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때 그렇게 엎어졌다 해도 우리가 회복력, 탄력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험과 고통은 이거는 우리의 생명의 한, 이거는 그냥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먼저 위험 자체가 너무 크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래서 위험은 어느 정도는 줄여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은 우리의 통제 아래 두도록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불러요.
코로나19 환자가 우리나라 처음 일어났을 때 어떤 도시에서는 환자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도시에서 그랬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환자를 보냈으면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코로나19가 일어났다 해도 우리의 병상수가 코로나 환자 수보다 더 많다. 그럼 그 위험은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는 우리가 회복력, 탄력성이 있는 위험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속 가능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우리 병상수보다 코로나 환자가 더 많다. 그럼 막 사람들이 서로 병원 들어가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면 아수라장이 돼버리겠죠. 우리가 그래서 위험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고통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유엔에서 파리교회 협정을 통해 갖고 첫 번째로 2도나 1.5도를 막는,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갖다가 저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파리교회 협정문 안에 또 뭐가 있냐 보면 전 세계의 금융 흐름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 목표에 맞게 조정돼야 된다. 전 세계 금융, 이런 투자 기관들이 바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이 투자 자금을 갖다 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바로 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이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으로다가 이 돈의 흐름을 바꾸라고 하는 것도 파리기후 협정문 안에 있습니다. 원래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엔에서 전 세계가 합의를 해서 국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압박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날 이 주류 시장의 시스템 안에 바로 파리기후 협정문의 이 흐름에 따라 갖고 이러한 제도들이 하나둘씩 다 만들어지고 있죠. RE100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을 만들어야지만이 그런 물건을 취급한다. 지금 애플사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실시를 한다. 저거는 그러면 우리는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 반도체 공장만 보냐? 아니에요. 그 공장이 하층 끝까지 다 추적을 해갖고 100% 다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반도체만을 자기네들은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황에 있고요. ESG, E 환경을 보호하자, S 사회적 기여를 하자, G 가버넌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을 하자, 이런 거 옛날부터 기업이 뭐 많이들 자발적으로 많이들 저런 이야기들을 했죠. 자, 그런데 ESG는 좀 성격이 달라요. 알아서 그렇게 캠페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관련된 것들을 다 데이터와 정량화된 데이터로 다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업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자기 기업은 임원 중에 여성의 비율은 얼만큼이 돼서 우리는 얼만큼 정의로운 회사다라는 걸 다 데이터를 통해서 다 제시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미국에서 기후 공시라고 하는 걸 처음 실시를 해요. 바로 저러한 데이터들이 바로 기업 공시로 다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저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이런 세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탄소옥경 조정 제도, 저거는 이미 이제 유럽연합과는 거의 이제 협상이 대한민국이 끝나 있는 상황인데, 저걸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럽 국가들은 지금 기업이 이산화탄소를 1톤을 배출하면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부나 정치가 기업 친화적이죠. 그래서 한 돈 10,000원만 내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럽연합이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물건 만들 때 1톤 배출하면 10만 원 비용 내면서 물건 만드는데 니들은 10,000원밖에 안 내지. 그러면 그 나머지 9만 원을 우리가 관세를 때려줄게. 이게 바로 탄소옥경 조정 제도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갖다가 10만 원의 비용을 기업이 지불하게 했으면 어찌됐든 그 돈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도는 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불을 하면 저 관세는 내야 될 필요가 없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저런 거를 이제 관세를 얻어맞아가면서 해야 된다. 정말 우리 안에서 쓸 수 있는 이 돈을 유럽연합에 바쳐가면서까지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 이걸 탄소옥경 조정 제도라는 것이에요. 지금 유럽연합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저거를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유럽연합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탄소옥경 조정 제도를 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싸게 그냥 시장에 풀고 싶은 것들은 탄소환경 조정 제도를 하지 않습니다. 탄소를 아무리 많이 배출한 그런 물건이라 해도 그럼 어디다가 하냐? 바로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들이 보호하고 싶은 기간 산업의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시멘트 이런 그 국가로서 참 갖고 싶어하는 산업들이거든요.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에다가부터 지금 이 탄소환경 조정 제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럽연합이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탄소환경 조정 제도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겉으로 명분일 뿐이고 그 속으로다가는 자기 국가의 이익, 바로 국가의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 탄소환경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토 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요만큼 그래도 잘 살게 된 건 세계 주류 시장에 정말 미친 듯이 우리가 따라잡아 붙었기 때문에 요만큼 그래도 사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계 지금 이 주류 시장에서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걸 저렇게 하나둘씩 지금 제도화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후위기를 갖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우린 기후위기 이전에 바로 시장의 위기, 경제 위기가 막 가장 먼저 지금 전 세계에서 독립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거의 처절하게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5도를 막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줄여야 되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980년에서 2100년까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인데요. 여기 검은 게 전 세계 이제 배출량입니다. 우리가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부터 1.5도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갖다가 줄였다면 이 녹색의 라인을 따라가고 2000년도부터 이렇게 줄였으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이후에도 전 세계는 계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려만 왔습니다. 2015년 파리기후 협정 이후부터 더 이상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고요. 2015년 이후부터는 거의 정점 상태를 그냥 거의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이제 확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2020,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1.5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줄여야지만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도부터 줄였다라고 하면 이 녹색 미끄럼 타듯이 줄였으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롤러코스터 타듯이 줄여야지만 우리는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 줄이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1.5도 막는 건 완전 물 건너가는 이런 세상이 된다. 10년 이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린 세대, 지금 젊은 세대도 이 1.5도 막는 거는 바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권력, 정치, 경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5도는 이제 막는 건 물 건너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되는 건 원래는 이제 20년 전부터 줄였으면 이렇게 줄였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큼을 더 배출을 해버렸잖아요. 이만큼을 우리는 더 배출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냐? 아니죠. 온실가스는 아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20년 전부터 줄였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줄여놓은 거는 결국 우리 다음 세대가 줄여야 되는 이 부담으로 넘겨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도를 줄이려면 결국 미래 세대는 이만큼을 더 줄여야 되는 이런 부담을 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5도로 줄이는데 이 양은 어디에서 계산된 거냐? 2018년도 아까 이야기했던 인천 송도에서 결정난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런 식으로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서는 67%의 확률로 1.5도를 막는다. 67%, 3분의 2 이상의 확률로 1.5도를 막는 경우에 이제 저런 식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2018년 이후에 우리 인류는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줄이고 있지 않잖아요. 아까 그냥 계속 2015년이요. 그 정점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냐? 이번에 새로운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이 1.5도에 대해서는 보니까 확률이 앞에 2018년도 보고서에서 67% 3분의 2 이상의 확률인데 지금은 50% 이상의 확률, 절반 이상의 확률로다가 줄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절반 이상의 확률인데 저거조차도 우리는 막지를 않으면 이제 영영 1.5도는 물 건너가는 이러한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현재 우리가 1.5도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하려면 현재 배출되는 양을 요 하늘색 라인을 따라서 줄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줄이고 뒤로 갈수록 좀 이제 천천히 줄이죠. 저건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과잉으로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빨리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줄여야 되는 것들 아무리 줄이고 화석연료 안 쓴다 해도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게 포철이에요. 제일 많이 배출되는 포철 묻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술 개발해서 다른 이러한 어떤 기술 다른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이런 기술들을 다 개발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건 이제 천천히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매일같이 1시간씩 공부를 했더니 40점을 맞다가 내가 60점, 20점이나 올렸네? 야, 그 기분이 좋아. 1시간 더 공부를 해서 매일같이 2시간을 공부를 했다. 그럼 20점을 올리는 게 아니죠. 10점 정도밖에 못 올리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내가 90점까지 맞는 사람이 됐다? 그때는 하루를 다 갈아 놓는다 해도 1점, 2점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처럼 처음에는 다 쉽고요. 뒤로 갈수록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기 정권 시절엔 거의 안 줄이고 있다가 자기 정권 끝난 다음부터 이렇게 확 줄이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이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안 줄였다라고 하는 건 아까 온실가스 그 다음 정권이 다 책임지라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럼 여기서 안 줄이냐?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이런 녹색 성장 지금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기후변화 그 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고 다 MB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바로 녹색 성장 그거를 다 기한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있어요. 그 사람들 10년 전부터 저거를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 지금 와서도 지금부터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줄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50년에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유엔에서 2030년 앞으로 한 30년 후에 얼마나 각 나라가 줄였는지 봅시다. 유엔이 이렇게 또 단순한 기간이 아닙니다. 2030년 중간 목표를 또 딱 걸어놨어요. 뭐라고 걸어냈냐? 현재 배출되는 거로 온실가스로다가 2030년까지 43%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는 48%를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배출되는 거 거의 절반을 갖다 2030년까지 줄여라? 야,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줄 하나 짝 꺼놓고 목표라고 지금 제시한 거 아니야? 이게 유엔의 이 IPCC가 그렇게 단순한 기간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 과연 2030년까지 얼마나 줄일 수가 있나 그런 거 계산 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2030년까지 각 부분별로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 계산 지금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라로 표시된 건 비용까지 계산 다 해놨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건 투자한 거보다 이윤이 많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의미를 해요. 저기서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일 때 $100 미만의 기술만을 갖고서 줄일 수 있는 양을 갖다 다 더해갖고 봤더니 2030년까지 현재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IPCC 보고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기술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점점 더 비용이 효율적이며 시민의 지지를 받는 기후위기 대응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저 문장 다음에 또 희한한 문장이 또 하나 찡겨져 있어. 뭐라고 돼 있냐? 단지 장애물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 딴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도
기득권에 오늘날 이 정치 경제에서 오늘날의 이런 그냥 산업의 시스템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자들이 굳이 저렇게 새로운 거를 가기 싫어하는 이런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1.5도 탄소 중립에 도달 못하는 경험이 있을런지 몰라도 결코 우리 인류는 기술 없고 돈 없어서 탄소 중립 도달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엔의 IPCC 보고서의 분석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히 이 농업, 임업, 이번에 IPCC 6차 보고에서는 기타 토지 사용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줄이죠. 우리가 보통 농업이라든가 임업에서 줄인다. 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보냐.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토양이 이 탄소를 잡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거기에서 이 탄소 잡는 능력을 키워라. 특히 갯벌 같은 거는 갯벌은 어마어마하게 탄소를 잡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숲과 갯벌과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복원을 통해 갖고 이 탄소를 잡으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분야들은 앞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금 현재 투자되는 거에 10배인지 30배 정도로 투자를 해야지 바로 자연에서 이 많은 탄소를 잡는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될 거라고 IPCC 보고서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그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이 기후위기를 대응해야 되냐? 이제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시장에서 이 재생에너지는 임계치를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서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네이처 논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COA 이거는 우리가 새로 이미 돌리고 있는 발전소가 아니라요. 우리가 새로 발전소를 만드는 경우에 그 발전소 이제 구축하는 비용, 그 다음에 내부 연원이 다 되도록 사용될 때까지 사용된 그 비용, 그랬을 때 어떤 전력원이 가장 싼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에 파란색은 풍력이 가장 싼 나라들이고 분홍색은 태양광이 가장 싼 나라고요. 여기 고동색으로 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원전이 2023년도 기준으로 가장 싸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옆에 한 나라는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 옆을 보니까 러시아, 이 세 나라만 그리고 구석배기에 저렇게 있네. 뭔가 지금 이상한데 우리가 지금 줄 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2027년 이후가 되면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는 지금 태양광이 가장 싼 이런 상태가 될 거다. 얼마 전에 유럽 외신에서 나온 그 보니까 유럽에서는 자기 집 담벼락을 쌓는 거보다 그냥 태양광판 갖다 박아버리는 게 더 싸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이제 시장에서 임계치를 넘어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다가 지금 이건 IEA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나온 자료예요. 작년에 새로 설치된 2023년도 기준으로 원전이 5.5기가와트가 새로 설치가 됐어요. 보통 우리가 1기가와트가 원전고 한 돔에서 나오는 게 평균적으로 이제 1기가와트, 거기에 한 5.5기가와트 정도가 새로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력은 117기가와트, 그 다음에 태양광은 420기가와트가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는 원전보다 거의 100배가 되는 이러한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그 다음에 정부 여당은 여기에다가 카메라의 초점을 줌을 다 맞춰갖고 원전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건데 이쪽을 보십시오. 이쪽은 지금 100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 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울어진 이러한 보도 자료들을 보고 있는지를 바로 저는 전 세계 저렇게 비교된 자료에서 원전의 르네상스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무튼 줌된 그 영역 안에서만이 지금 보이는 특이한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 시민들이 지금 먹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처럼 유럽 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한번 독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2023년도에 여기 파란색이 풍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그 태양광이에요.
독일은 2023년도에 새로 설치된 게 14기가와트를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목표는 2026년이요. 매년 32기가와트씩을 지금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독일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였는데 제가 한 달 전에 확인한 자료를 보니까 이미 65%까지 올라와 있어요. 어찌됐든 국가 목표는 뭐냐면 2030년에 80% 도달하고 2035년이면 100% 전력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한다가 바로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실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보통 태양광 풍력은 시설비를 갖다 뽑는데 한 10년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열심히 짓고 있는 석탄 발전소는 10년 시설비만 뽑아내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어느 이때 2050년이 되었다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독일의 아이들은 값싸고 쾌적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산업을 설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 돌리면 바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쏟아져 나오고 또 지금 정부는 또 거기다 원전까지 더 짓는다. 이것도 계속 비용 들어가고 핵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의 아이들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를 갖고서 그들의 산업을 설계를 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기성세대가 얼마나 우리의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해주고 있는지를 여기서 처절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독일의 연간 태양광 발전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보고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은 독일이고요.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된 건 대한민국이에요. 2021년도까지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영토로 따져봤을 때 독일보다 작은 나라니까 우리가 저 정도 설치를 했다. 엄청나게 많이 설치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 그런데 이제 2022년도가 되니까 독일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깔아앉고 있는 뭔가 지금 세계 흐름에서 완전히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이러한 모습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정치를 잘해야 되고 투표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그건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또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은 자연환경이 크게 없어갖고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월드뱅크에 있는 자료를 갖다 세계은행 자료입니다. 자, 이걸 갖고 보면 돼. 태양광 발전 잠재력입니다. 여기 독일을 갖다가 독일을 이 아시아로 한번 끌고 와보세요. 몽골 쪽에 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위도가 15분의 위에 가 있어요. 태양광 저리도로 가는 갈수록 굉장히 유리하죠. 우리는 독일에 비하면 태양광 천국인 그러한 나라예요. 지금 그러한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풍력 같은 경우도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풍력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이 해상 풍력은 굉장히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저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전라남도, 그 다음에 울산 앞바다, 인천에 지금 엄청난 이 해양 풍력단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하고 있냐? 외국 자본들이 다 들어와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봉사활동 하려고 와서 저렇게 지금 풍력단지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이윤이 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태양광 저 사하라 사막하고 비교를 해서 태양광이 필요 없는 나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기 풍력 같은 경우는 저 북극에 있는 거기 바람 쐰다는 비교를 해갖고 풍력은 형편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독일이 사하라에다가 지금 태양광 깔아놓고 지금 북극에다가 풍력단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지 영토 안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고 저렇게 엄청나게 재생에너지가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나온 우리나라 그 민간 그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도무지 지리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것 다 제외를 해놓고 우리나라에 태양광판을 깔았다. 현재 생산되는 전력의 태양광으로 3배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되는 전력의 2배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안 된다 지금 이유만을 만들어내고 있지 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소리만 너무나도 시끄러운 그러한 나라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이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지금 10%도 지금 안 되잖아요. OECD 국가도 거의 지금 이제 30% 거의 50%는 막 육박하는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10%도 안 되는 나라는 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 이런 나라가 있었어? 뭐 그런 데랑 좀 가야지 우리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할 만한 이러한 나라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후진적인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만큼 했고요.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 기후변화 결과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적응은 굉장히 분야가 뭐 식량물 뭐 해갖고 굉장히 분야가 다양해서 다 다루기는 좀 시간상 어렵고 가장 대표적인 식량 문제만을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이후에 인구는 현재까지 약 한 150%가 늘었어요. 그런데 농지는 한 15%밖에 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산한 곡물 생산량은 1961년 이후 250%를 늘렸어요. 우리가 농지는 별로 늘지는 않았는데 저렇게 많은 식량을 갖게 되면 바로 녹색 혁명이 일어나서 비료 때려놓고 해서 똑같은 그 면적에서 2배 이상의 곡물을 우리가 뽑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많은 식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수십여 년 동안 저렇게 인구보다 먹을 걸 항상 더 많이 이렇게 생산한 이러한 시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 한번 보면 항상 배고프다라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는 하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살아생전 전에 항상 사람 늘어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먹을 거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하는 엄청나게 찬란한 시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기후위기 시대에서도 이러한 찬란함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61년도에 전 세계 인구는 3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고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었죠. 자,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인구가 80억으로 늘었고요. 전 세계 굶주리는 사람이 약 8억 내지 한 10억 명 정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래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더 잘 먹는 세상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2050년까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인구가 지금보다 10억 내지 한 20억 정도는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봐요. 2050년이 되면 그 정도 인구에서 피크를 한번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전 세계적으로다가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유엔에서는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2050년까지가 이 지구는 계속 인구는 늘어나니까 지구로서 굉장히 부담을 더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부터 인구가 이제 줄어드니까 조금씩 지구가 이제 가져야 될 이제 부담은 줄어드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3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90억 내지 이제 100억까지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10억 내지 20억 명분의 식사만 더 준비를 하면 될까?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 하루 세 끼를 갖다가 굉장히 배부르게 먹었다. 그 동네에서 아마 그 사람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루 세 끼를 나는 배부르게 먹었어. 그러면 막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참 잘 사는구나.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먹방을 틀어놓고 지지고 꽂고 튀고 꽂고 우리의 먹는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이런 나라들 뭐 베트남 여기 경제 성장 굉장히 빠르죠. 하루 세 끼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얘네들도 경제 성장하게 될 거고 왜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먹방 틀어놓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서양애들처럼 고기 뜯으면서 이제 살겠다라고 다 달려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먹는 욕망까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현재 생산되는 곡물을 갖다가 70%나 더 지금 늘려야 된다. 앞으로 30년 이내에 엄청난 겁니다. 과연 이 부담을 과연 가능할 것이냐. 자, 우리가 더 농지를 늘릴 수가 있냐? 농지를 늘린다라고 하는 건 아마존을 싹 다 불태워버린다. 우리가 생태계를 이렇게 붕괴를 해버리게 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요. 아직까지는 이 농업에서 우리가 이 채소 같은 거, 공장용 이런 거, 채소같이 돈 떼고 이런 것들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순환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 곡물을 갖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복색혁명과 같은 새로운 혁명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채소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곡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수준의 이 곡물 수준으로 그냥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배출량을 뭐 늘리거나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갖고 우리가 2050년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옥수수는 2000년도가 24% 줄고 밀은 3%, 쌀은 11%, 감자는 9%가 줄어드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는 항상 이 먹는 거에 대한 이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히 많았던 이런 세상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뒤집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는 이러한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역사책에서만 봤죠. 우리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수요와 공급 간의 문제만 생기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식량이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줄어드냐? 이렇게 왕창 줄어드는 거는 여기 누렇게 칠한 이 지역에서 왕창 줄어서 식량이 저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이 와중에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따뜻해져 갖고 오히려 곡물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러시아, 그 다음에 북유럽, 그 다음에 카나다, 지금도 자급자족하고 굉장히 많은 식량을 생산해요. 지금도 넘쳐나는데 더욱더 넘쳐나는 식량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간당간당하는 지역에서 왕창 저렇게 식량이 줄어드는, 그래서 이 식량의 이 불균형성이 심화되는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세상은 어떠할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로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건조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이 건조 한계선은 1년 동안 감수량이 200mm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 1년에 한 1300mm가 이제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죠. 근데 1년에 200mm가 내리면 저기는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마지막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한계선이 강수량 200mm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하나 그어져 있고 남쪽에 하나 그어져 있죠. 이 사이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200mm 이하여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 갖고는 농업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조 한계선이 지나가는 지역,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0mm를 내렸으니까 농사져갖고 그럭저럭 먹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또 전 세계에서 골고루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런 한계선이 지나가는 저 지역이 지금 이 기후 위기에 이미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건조 한계선이 지나가는 저 지역들은 다 지금 이미 가뭄이 다 들어있어요. 가뭄이 들었다, 식량 생산이 줄어들었다, 그럼 배가 고프다. 사람은 그럼 배가 고프면 가만히 있을까? 특히 자기 자식이 굶는 거로 보고 이러면 사람은 눈이 휘가닥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죠. 정치가 불안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에는 바로 테러 집단들이 여기저기에 캠프를 치고 있어요. 또 테러 집단들이 캠프 치고 있으니까 미군이 이것들 봐라 그래갖고 가서 폭격들을 했습니다. 저 동그라미 지점들이 바로 미국의 폭격을 맞은 테러 캠프가 있어서 폭격을 맞은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건조 한계선을 따라가고 저런 폭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물이 부족하다, 식량이 부족하다, 이거를 넘어서서 사회적 불안정, 정치 불안정, 다시 말해 이 세상이 그냥 아사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저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는 우리가 생산한 이 식량에서 14억 명, 지금 80억 명 중에 14억 명 정도가 비만에 시달리고 있고, 8억 내지 한 10억 명 정도는 또 영양 실조에 걸려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우리는 생산한 식량의 약 3분의 1은 또 쓰레기로 지금 내다버리는, 정말 뭔가 지금 이상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저 쓰레기로 버리는 저 식량까지 해서 우리가 골고루 잘 있게 하면 100억까지도 먹일 수가 있는 이러한 세상인데, 이 세상은 바로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비만에 걸리고 누구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생산한 식량의 3분의 1을 쓰레기로 내다버리는 우리는 이렇게
희한하고 이상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그러면 이 식량의 위기를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SSP1 시나리오 1.5도를 막는다, 2도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 그건 단순하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빈곤을 줄이고 그 다음에 불평등을 줄이고 서로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금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이러한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SSP3 시나리오, 이 지속가능한 사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바로 세상입니다. 경쟁사회, 서로가 그래서 나라 간의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만 살겠다라고 각자 도생으로 하고, 어디서 뭐 모자란다 하면 쫓아가서 사재기부터 해대고, 뭐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1.5도, 2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SSP1 시나리오 지속 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는 기온이 이렇게 올라간다 해도 우리는 이 식량의 위기는 감지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도생에 나만 살겠다고 날뛰는 이런 분열적인 세상 속에서는 1.5도 수준만 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식량의 위험이 이제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2도 이상이 되면 매우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위험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협력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우리는 이 폭풍 속에 우리 인류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인류는 다 똑같은 지금 배를 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항공모함을 타고 있고 누구는 쪽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해져서 저 폭우가 엄청나게 심해지게 되면 저 항공모함도 쓸어버리게 될 거지만 이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약한 곳을 바로 기후위기가 공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자, 1991년에서 2010년까지 일어났었던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갖고 피해를 본 나라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놨고요. 이익을 본 나라들은 요 초록색으로 칠해놨어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북쪽에 있는 나라는 따뜻해져 버려갖고 노동 시간도 야외 노동 시간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농사도 잘 돼서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이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누가 일으켰냐? 다시 말해서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했나 봤더니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들이 싸그리 다 배출을 하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정의롭지 않은가를 바로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네이처 논문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48톤의 이산화탄소를 갖다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위 전 세계 절반인 사람, 가난한 사람, 그 한 사람은 0.6톤만을 배출을 합니다. 이 차이가 75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능력이 차이가 나서 75배 조금 뭐 그럴 수가 있지. 그거를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비참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소득 수준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온실가스의 거의 절반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가난한 사람 절반은 고작 10%만을 배출한다. 너무나도 불평등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10% 안에 들어가는 소득 수준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많이 줄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유럽 연합 평균 그 한 사람 수준으로 각 사람이 그 정도 수준으로만 좀 유럽 연합사 평균으로만 배출을 해줘도 내일 당장 온실가스가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는 이 80억 명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의 과잉에 의해서 오늘날 이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구는 이 80억을 갖다 충분히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지금 식량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쓰레기장을 가보십시오. 몇십 년 전이면 다 집안에서다가 다 내다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간이 생산하는 이 생필품은 이 80억 명한테 골고루 나눠준다 넘치도록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온통 결핍투성이에요. 우리는 이 결핍투성이에 대해서 우리의 정치가들, 언론, 이런 경제는 다 성장을 못해서라고 외쳐댑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변 지금 모든 게 넘쳐나는데 결핍이 있다?
왜 이게 성장을 못해서입니까? 이거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또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뭐 중국같이 인구 많은 나라, 저 인도, 뭐 저기 막 아프리카 얘네들도 경제 성장하고 막 사타면서 많이 줄 거여서 막 세상은 뭐 무너지게 됐어. 자, 네이처 논문에서 그런 것도 다 연구 다 해놨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전 세계 극빈축 기준 1.9달러, 하루에 1.9달러면 하루 3끼를 제대로 못 먹는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을 의미를 해요. 그러한 사람이 전 세계 약 10억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 1.9달러씩 그 소득을 다 올려줘 버린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늘어나게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 미만밖에 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가난한 사람 40억 명은 하루에 5.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어요. 저 5.5달러는 하루 3끼를 먹고 자기 애들 기본적인 초등교육 교육시키고 인간의 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하가 하루 5.5달러입니다. 전 세계 40억 명이 지금 그 수입이 안 돼요. 자, 이 전 세계의 절반의 사람 40억 명을 다 하루 5.5달러 수준으로 다 소득을 다 올려줘 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늘어나게 되는 온실가스량은 18%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는요, 여기 정부 5개 중에 그냥 하나 뽑아버리면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 뭐 좀 잘 살게 된다라고 해서 무너질 리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걸 네이처 논문이 오직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건 잘 사는 사람들의 과잉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을 무너뜨릴 일이 없다라고 바로 이 네이처 논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기후 회복력 개발 이런 걸 해야 된다. 아까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감해야 되고 기후변화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도 함께 달성을 해야 된다. 2015년에 파리기후 협정을 맺었고 유엔에서 또 하나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도 저때 결정을 하게 된다. 이거를 해야 되는 그 취지 거기 있는 문장 그대로인데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오늘날 우리 세대처럼 이 지구를 사용하다가는 우리 미래 세대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17가지의 가치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 유엔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슬로건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이 말이 뭐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이 17가지의 가치 중에서 1번 빈곤을 줄인다, 10번 불평등을 줄인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러한 변화된 이러한 세상을 앞으로 이제 열심히 기후 회복력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갖다 인류가 열심히 해 나가서 2100년까지 지속 가능한 길에 이 녹색 길로 가는 길이 있고요. 전혀 기후 회복력 개발을 하지 않아가고 결국 이제 파국으로 빠져버리는 이러한 이제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030년이에요. 2030년까지 우리 인류가 기후 회복력과 관련이 없는 아주 극단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가서는 다시는 이 녹색, 지속 가능한 이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닫혀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인류의 선택이 그 뒤 수백 년, 수천 년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창문이 지금 너무나도 이 미래 지속 가능한 창문이 빨리 닫히고 있다. 당장의 대응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30년까지 이 세상을 바꾼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될 텐데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또 세상을 바꾸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입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참전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이 포드 자동차에서는 승용차를 생산을 했고 영업 활동까지 했다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진주만 이제 얻어맞고 참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는
뭐냐면 전쟁용 차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 전시산업 전환하죠. 전시산업 전환이 중화공업만 바꾸는 게 아니라 뭐 경공업까지 싸그리 다 바꿉니다. 그래서 무슨 뭐 청소기 필터를 만들었던 회사는 화생방 필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 란제리를 만들었던 회사는 위장막 회사로 바뀌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도시 무슨 뭐 텃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야 도시 사람들 그리고 채소 같은 거는 네가 텃밭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뭐 전쟁 중이야?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싸그리 다 바꾸는데 미국이 이거를 갖다가 이게 그렇게 바꾸는데 그렇게 뭐 10여 년씩 걸렸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1, 2년 만에 미국은 전 모든 산업을 전시 산업으로 다 바꿉니다. 그 다음에 1940년 전에 여성이 중화공업의 노동자로 일한다? 여자가 무슨 쇠를 깎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통에 노동자들이 다 전선을 나갔고 그 자리를 바로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바로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포탄을 만드는 여자도 쇠를 깎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위기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극복하겠다는 연대의식만 있으면 이렇게 1년 만에 산업도 다 바꿔내버리고 그 전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사회도 바꿔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미국 2차 대전 참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오늘날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 6,500년 전, 500만 년 전에 공룡을 왜 멸종을 했냐? 저기 우주에서 유성이 떨어져 갖고 그래서 멸종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기후 위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만든 세상도 우리가 일으킨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돈 없고 기술 없어서의 문제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우리에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위기를 인식을 하고 우리가 연대감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했다. 그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바로 이제 그 암스테르담의 같은 지점 1971년 2020년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971년도 이렇게 지금 자동차가 꽉 차 있고 미세먼지가 꽉 차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이 도로의 주인은 이 쇳덩어리 자동차고 사람은 주변을 밀려가죠. 오늘 나갔더니 이 도로의 주인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서유럽에서 주요 도시에서 도심부에서 교통 분담률의 거의 절반을 지금 자전거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유럽 사람들은 저렇게 인류애가 넘쳐서 뭐 기후위기 대응하고 환경 보호하려고 차도 안 타고 저렇게 자전거 타고 꼴꼴거리고 다니니까 실제로 코펜하겐시에서 한번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거기에 무슨 뭐 건강을 위해, 뭐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 뭐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 이런 거 다 있어요. 거기에 체크한 사람 그닥 많지 않았다라고요. 어디다 체크를 했냐? 빠르고 편리하니까. 지금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요, 우리 천천히 자전거 타고 다녀도 1시간이면 10km 이상을 갑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도심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유럽 도시 한번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가용으로다가 도심을 들어간다? 교통도 엄청나게 막히고요. 들어갔다 해도 30km 이상 달리지도 못하게 해놓죠. 주차료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지금 한 달 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파리시에서 지금 통과되려고 하는 법이 뭐냐? SUV 차를 갖다 파리 시내에다 6시간 주차를 하면 약 35만 원의 주차료가 나오는 이런 법이 지금 통과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아예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온갖 규제라는 규제는 다 걸어놓고 자전거 도로는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갈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는 것, 우리가 착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지만이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역사책에서 모든 사람이 선해져 갖고 무슨 좋은 세상이 되었더라, 우리는 그런 역사 없잖아요. 제도가 좋아져서 세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 선해졌다, 모두 성인이 되는데 이 세상에 뭔 놈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제도가 좋아지면 우리는 좋은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공유지라고 하는 것, 우리 뭐 숲, 바다, 공기, 그 다음에 이 기후 뭐 이런 것, 이거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저수지죠. 하버드 대학교하고 예일 대학교의 연합 연구팀에서 이 저수지라고 하는 게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실험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저수지에 물을 있는데 다 똑같이 나눠주고 이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몫의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두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 참여했던 사람의 68%의 사람들은 자기가 다 쓸 수는 있지만 자기 몫의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띄워놓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3사람은 그 뭘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해 내가 다 쓰고 말이지, 10명 중에 3명은 또 이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 저수지의 물을 운영을 하니까 4세대가 지나니까 저수지의 물이 싹 다 말라버렸어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10명 중에 7명의 이타성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3사람의 이기적인 사람에 의해서 우리 공유지는 완전히 박살나버렸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몫의 일부를 남겨둔 걸 투표를 통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 10명 중에 7명이 이타적이니까 남겨두자 쪽이었고, 그러니까 이 저수지의 물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연과학 논문 마지막에 있는 문장입니다. 많은 시민은 공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10명 중에 7명의 이타성이 있는 제도가 없으면 결국 10명 중에 3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세상 박살난다. 우리는 이 7명의 그 이타성이 제도로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와 또한 같은 계열의 올해 나온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전 세계 14만 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각 나라별로 1000명 이상의 샘플을 뽑았고 대한민국도 이 안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거를 물었냐면 너의 수입의 1%를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기여할 용의가 있는가? 그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놀랍게 69%의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1%를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저수지도 10명 중에 7명? 이렇게 이거 말고도 여러 이런 실험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인간은 10명 중에 7명, 그 정도는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이타성이 있는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뭘 물어봤냐면 너는 그래 이타적이야. 그런데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 수입의 1%를 그렇게 내놓을 용의가 있을까? 하고 물었더니 그거는 이렇게 43%로 훅 줄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뭘 의미를 하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실제보다 이기적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여기냐? 실제보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요. 특히 우리 사회를 책임져야 될 가장 이타적인 사람들의 가장 이기적인 이야기를 또 반복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기적이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일본이 오염수를 갖다 배출했다 그러면 쫓아나가서 손부터 사재기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놓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명 중에 7명의 이타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항상 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까? 이것도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그냥 헛 드러나는 게 아니래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조건부 협력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부 협력자 이게 뭐냐? 우리가 100년 전에 여성의 참정권을 이야기를 하셨던 분 굉장히 소수였어요. 감옥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전 세계의 절반인 여성들이 거기 가서 도와주질 않았어요. 여자들은 다 참정권 있으면 다 좋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거기 가서 왜 안 도와주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전으로 돌아가갖고 아빠 있고 오빠들 있고 이런데 거기서 여성 참정권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밥상이 부서지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편지 풍파를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 편지 풍파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앞서 나가는 거를 원하지를 않는다. 우리는 그런 조건부의 협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먼저 나가는 것. 바로 용기를 갖는 거. 우리 용기라고 하는 건 이게 설사 잘 안 된다 해도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용기를 갖잖아요. 바로 이 세상이 다 이기적으로 보인다 해도 나는 이 공동체에 그래도 이타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걸 제도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로 자기 먼저 나가는 그 자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우성우성 해야지 사람들은 그때
그때서야 그 뒤에 가서 줄을 서주는 이러한 조건부 혁명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은 바로 누군가가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게 될 때 해야 될 10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맨 앞에 목소리를 내라, 정치적 압박을 가하라. 유엔에서조차도 바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제도는 바로 우리 공동체 이타성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IPC 6차 보고서,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 그 이야기를 이제 자주 언급을 했는데 바로 그 보고서의 지금 표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표지에 이제 이 사진이 그렇게 이국적인 사진은 아니죠. 당연히 대한민국 사진이 이번에 이게 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그 아마 구례 쪽에서 아마 지리산 그쪽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이 새벽을 여는 안개입니다. 이 새벽에 이제 찍었으니까 저기 이제 산 저쪽에 안개가 껴있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지금 희귀무례한 지금 이런 상황 아니에요. 마치 오늘날 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뭔가 우리의 그 미래가 희귀무례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갖고 이 기후위기로 세상이 새까매져갖고 아주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세상은 아니죠. 지금 저렇게 안개가 껴서 희귀무례는 하지만 그 아래쪽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의 윤곽성, 그 불빛은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전라남도 이 구례 사진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의 IPC 6차 보고서 정책 결정을 위한 보고서에 표지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날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단지 이러한 어떤 위험을 그냥 넘어서는 이 문제를 떠나갖고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바로 이 이타성을 제도화를 시켜놓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고맙습니다.